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날 새벽 평양 국가과학원 건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혁명의 두뇌라 불리는 최첨단 과학기술연구원 197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보위부가 건물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텅 빈 연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격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두만강 국경 3,000km의 중국 횡단, 베트남 정글 197명이 함께 움직이면서도 단 한 명도 들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탈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북한 최고 두뇌들이 모여 만들어낸 역사상 전례 없는 천재 집단 탈북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우입니다. 2024년 현재 32살이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평양의 특권층이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과학원에서 일하는 IT 엘리트였죠. 제 아버지 이태식은 국가과학원 고위연구원이었고 우리 가족은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양 생활은 다른 북한 지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는 외화상점을 이용할 수 있었고 수입과자와 음료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 수 있었죠. 제 여동생 지수는 평양음악대학에 다니면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니 연구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제 옆자리에 앉던 김동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동료 12명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들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만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다 끌려갔다더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위부에서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구자료를 보고 계실 시간인데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소환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당 조직 지도부에 출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아 비판을 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아 비판.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 가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숙청의 전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불을 밝힌 주체사 상탑, 멀리 보이는 류경호텔의 거대한 실루엣. 이 모든 것이 내일부터는 감옥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하니 또다시 3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사라진 사람이 총 15명이었습니다. 모두 핵심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몇 명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들었나? 우리 연구소 전체가 타겟이라는 소문. 선배 연구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연구소 인원이 몇 명인가? 197명이야. 전부 숙청 대상이라는 거야. 197명? 국가과학원 핵심 연구소의 전체 인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미사일 설계, 핵연구, 통신 시스템 개발. 북한 체제의 두뇌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죠.
왜 갑자기 우리를? 최고 존엄께서 연구소 내부에 반당 분자가 있다고 하셨다는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반당 분자. 그 누명을 쓰면 삼족이 멸문당합니다. 가족도, 친척도, 심지어 이웃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선배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11시 모란봉 뒤편 작은 정자. 쪽지에는 그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친구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10월의 평양 밤 공기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모란봉까지 걸어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미행하는 것은 아닌지, 함정은 아닌지. 정자에 도착하니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연구소 동료들이었습니다. 박 선배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거야.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탈북일세. 하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전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97명이 동시에 탈북한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역사상 이런 규모의 집단 탈북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97명이 어떻게? 불가능하지 않아. 이미 준비는 되어 있네. 박 선배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국경수비대 장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뜻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경수비대 장성이 탈북을 도와준다. 하지만 박 선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시에 사라지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거야. 우리는 북한의 두뇌야. 우리가 없으면 연구소는 돌아가지 않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197명은 북한 과학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면 북한은 말 그대로 머리가 텅 빈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1인당 5,000달러. 총 100만 달러 규모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값으로 따지면 싼 것이었습니다. 브로커와는 이미 접촉했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음 몇 주 동안 비밀 회합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10명이었던 모임은 20명이 되었고 3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른 동료들을 포섭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입조심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러던 중 아버지가 당 조직 지도부에 다녀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자아비판서를 쓰라고 했다. 다음 주까지. 그날 저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밀 모임, 탈북 계획, 197명의 집단 탈출.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함께 가자. 어머니와 동생 지수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탈북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197명이 확정되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11월 15일 밤 197명을 3개 조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이었습니다. 1조는 65명, 2조는 66명, 3조는 66명. 우리 가족은 1조에 포함되었습니다. 11월 14일, 저는 연구소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내일이면 이 모든 것과 작별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책상, 이 의자, 이 동료들, 평양의 거리, 대동강의 다리들, 주체사상탑의 불빛. 퇴근 시간이 되어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만수대 의사당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큰 가방이 아니라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싸면 의심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 가족 사진 몇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수야, 바이올린은 못 가져간다. 어머니가 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바이올린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악기는 지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길에 바이올린을 들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11월 15일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8시, 우리 가족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식사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시계를 보셨고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밤 10시, 집을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두껍게 입으면 의심받기 때문에 얇은 외투만 걸쳤습니다. 하지만 11월 평양의 밤은 이미 몹시 추웠습니다. 평양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달빛에 의지해 걸어야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양역 뒤편의 작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에서 트럭을 타고 국경도시 무산으로 향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터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조 65명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자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왔습니까? 박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65명 전원 도착했습니다.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우리는 트럭 뒤에 올라탔습니다. 65명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트럭에는 천막이 씌워져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는 동안 검문소를 몇 번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운전사와 협조자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다행히 검문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도로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산까지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4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천막이 거치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강으로 이동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채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두만강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렬로 늘어서서 걸었습니다. 65명이 산길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앞에서 멈추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저 아래로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강 건너는 중국이었습니다. 저기가 자유입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대기했습니다. 2조와 3조도 지금쯤 이곳으로 오고 있을 것입니다. 197명 전체가 무사히 도착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잡히면 모두 끝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모두 엎드리십시오. 브로커가 급히 말했습니다. 우리 65명은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차량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우리가 있는 언덕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197명의 탈북 계획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건가? 하지만 차량은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브로커가 다시 일어서라고 신호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강으로 내려갑시다. 우리는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중국 쪽 땅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신호였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얕아 보였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11월의 두만강은 이미 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조용히 건너십시오.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브로커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중순의 두만강은 이미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물 위로 떠있는 얼음 조각들이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물의 깊이는 허리까지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면 안 됐습니다. 물에 빠지면 옷이 젖고 젖은 옷은 영하의 날씨에서 금방 얼어붙을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아버지가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어머니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동생 지수는 제 뒤에서 제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북한 쪽에서 강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탐조등이었습니다. 국경수비대의 탐조등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엎드리십시오. 앞에서 브로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엎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탐조등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강 하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비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못 본 척한 것일까? 박 선배가 말했던 내부 협조자가 정말 있는 것일까? 탐조등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물소리도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발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손을 뻗어 흙을 만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강둑을 올라갔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였습니다. 강둑 위에는 작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우리 65명은 또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젖은 옷, 얼어붙은 몸, 떨리는 이빨.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트럭은 산길을 따라 1시간쯤 달렸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조입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2조 66명이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31명이 무사히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3조만 오면 되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조는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3조가 붙잡힌 것은 아닐까? 66명이 모두 체포된 것은 아닐까? 새벽 6시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3조였습니다. 66명 전원이 무사했습니다. 창고 안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197명 전원이 중국 땅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모두 무사했습니다.
평양국가과학원 핵심 연구소의 197명 전체가 한꺼번에 탈북에 성공한 것입니다. 북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이 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197명이 한 곳에 있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197명은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었습니다. 20명씩 나눠서 서로 다른 은신처로 이동하겠습니다. 197명을 10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마을의 은신처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박 선배 가족 그리고 다른 동료 가족들과 함께 20명이 한 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은신처는 작은 마을의 지하실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20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다음 이동 경로를 준비하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다음 이동 경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중국 남부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그곳이 우리의 다음 목적지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을 거쳐야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20명이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용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브로커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빵과 물 그리고 약간의 채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실 위는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재빨리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기침을 해도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차역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197명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197명은 10명씩, 20명씩 나뉘어 기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20명은 셋째 날 밤에 이동했습니다. 기차역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니 이미 먼저 온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모른 척했습니다. 197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나눠줬습니다. 중국 조선족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중국어 문장을 알려줬습니다. 검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조선족입니다. 우리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이상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197명을 여러 칸에 나눠 탔습니다. 우리 가족은 3호차에 탔습니다. 좌석은 하드시트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넓은 평야, 공장들, 도시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중국은 발전해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가득했고 건물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난닝이었습니다. 중국 남부의 도시로 베트남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거리는 3,000km가 넘었습니다. 기차로 사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철도공안이 객차를 돌아다니며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이 우리 좌석에 다가왔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은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조선족입니다. 공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친척 집에 갑니다. 아버지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연구원 시절 중국 출장을 여러 번 다녀오셔서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꼬마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우리는 무사히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객차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동료 한 명이 검문에 걸렸습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이 너무 달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꼬마는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같은 객차에 있던 다른 동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중국 돈 5천 위안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말을 더듬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꼬마는 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객차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꼬마는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97명 중 한 명이라도 체포되면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기차는 우한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양쯔강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두만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차는 구일인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기이한 모양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저녁 기차는 마침내 난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197명은 조심스럽게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면서도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난닝역 밖에서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러 조로 나뉘어 서로 다른 차량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베트남 국경이었습니다. 차는 2시간쯤 달렸습니다. 점점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도로는 좁아졌고 주변은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에는 정글이 보였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그 너머가 베트남이었습니다. 197명이 다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횡단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정글을 통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베트남 군부대가 있고 야생동물도 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도착하면 한국 정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자유대한민국. 지금부터 30명씩 나눠서 출발하겠습니다. 간격을 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포함된 첫 번째 조 32명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정글 가이드를 따라 나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밤, 달빛도 나뭇잎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으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레들이었습니다. 큰 벌레들이 발에 밟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시에 손이 긁혔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 갑자기 가이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어였습니다. 베트남 군부대입니다. 가이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32명 전원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정찰을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우리가 숨은 곳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나무들을 비췄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군인이 우리 쪽을 돌아봤습니다. 손전등을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불빛이 제가 있는 나무를 비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군인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과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가이드가 다시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긴장했습니다. 베트남 군부대가 이 지역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글을 벗어났습니다. 작은 강이 보였습니다. 메콩강의 지류였습니다. 강 건너가 베트남 땅이었습니다. 목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32명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조용히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은 거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배가 맞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베트남 땅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까지. 우리는 마침내 세 번째 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강둑에서 오토바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토바이 뒤에 2명씩 탔습니다. 오토바이 부대가 출발했습니다. 베트남의 새벽 공기는 습했습니다. 열대 지방의 무더운 공기였습니다. 북한의 추운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토바이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논과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 큰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호치민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가 가득했습니다.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부대는 도시 외곽의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여기가 세이프하우스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넓은 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온 조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97명 중 몇 명이나 무사히 도착했을까? 다음 며칠 동안 나머지 조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이프하우스 창문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조가 도착했습니다. 전체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197명 중 189명이 도착했습니다. 8명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되었거나 정글을 통과하다가 이탈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189명.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집단 탈북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이 세이프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의 말에 189명이 환호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일주일만 기다리십시오. 비행기가 와서 여러분을 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자유의 땅. 하지만 김 사장은 우리에게 엄격한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절대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됩니다. 신발을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발 소리가 아래층에 들릴 수 있습니다. 189명이 움직이는 소리는 큽니다. 발각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189명이 모두 맨발이 되었습니다.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일주일이면 됩니다. 김 사장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89명 모두가 창문 쪽으로 몰렸습니다. 경찰차가 우리 건물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창문에서 물러나십시오. 김 사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189명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는 우리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블록으로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입니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발각되면 추방됩니다. 그리고 추방되면 중국으로 보내질 것이고 중국에서는 북한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집단 탈북을 시도한 우리는 반역자로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그날 밤부터 우리의 지옥 같은 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이프하우스는 4층 건물이었습니다. 189명을 4개 층에 나눠 배치했습니다. 각 층마다 40명에서 50명씩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3층에 배정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트리스 몇 개와 이불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50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샤워 시설은 없었습니다. 물로 몸을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더위였습니다. 11월이었지만 호치민은 여전히 더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우리의 존재가 들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어컨은 한 대뿐이었습니다. 층마다 한 대씩 총 4대. 50명이 에어컨 한 대로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발 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89명 모두가 맨발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걷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발바닥이 거칠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다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행기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언제 옵니까? 박 선배가 물었습니다. 2주일 더 기다려야 합니다. 2주일. 우리는 실망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2주일쯤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도 비행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이프하우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음식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하루에 2번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쌀밥과 간단한 반찬. 하지만 189명이 먹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배급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한 끼에 밥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3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뛰어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가고 싶어요. 3살짜리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한국 가면 마음껏 놀 수 있어. 어머니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정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건물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공안입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경찰차 3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트남 공안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숨으십시오. 김 사장이 외쳤습니다.
189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벽장 안으로, 침대 밑으로, 구석으로. 모두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가족 넷은 벽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4명이 들어가니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벽장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공안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군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1층부터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물건이 뒤집히는 소리, 공안들이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안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공안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어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 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로 베트남어로 무언가 외쳤습니다. 공안들이 벽장 문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공안들이 김 사장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차가 출발하는 소리. 공안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189명이 무사했습니다. 김 사장이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뇌물을 줬습니다. 5,000달러.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신고했다. 189명이 이 건물에 숨어 있다고. 그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을 분산시키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189명은 다시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호텔로 분산되었습니다. 호치민 시내 곳곳의 값싼 호텔들. 189명을 20개 호텔에 나눠 배치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른 5명과 함께 한 호텔방에 배정받았습니다. 총 9명이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2개가 전부였습니다. 9명이 바닥과 침대를 나눠 써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방에는 창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밤에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김 사장이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빵과 물 그리고 과일 조금. 그것이 9명의 하루 식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호텔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탈북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한 지도 넉 달째였습니다. 발바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어지더니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드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실내에만 있다 보니 발바닥의 각질이 벗겨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발바닥이 아기발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언제쯤 비행기가 올까요? 동생 지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김 사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한 달만 더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5달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 4월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양을 떠난 것이 지난해 11월이었으니 거의 반년이 지난 것입니다. 음식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씩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모두가 살이 빠졌습니다. 저는 원래 75kg이었는데 이제 60kg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햇빛을 못 보는 것이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5달을 지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비타민 D 부족 증상이었습니다.
6달째가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이제 우리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우리를 정말 데려가 줄까? 아니면 이대로 베트남에서 숨어 살다가 결국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세이프하우스에 있던 한 여성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임신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좁은 방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상황에서 다행히 출산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신생아는 우는 것이 당연했지만 우리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아기를 조용히 시켜야 합니다. 호텔 직원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항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그 가족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89명 중 아기와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7달째가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한국의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베트남의 더운 호텔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달째가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바로 그때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이 급히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전원을 추방하겠다고. 추방.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보내진다는 뜻입니까? 박 선배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탈북자를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뒤에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우리는 결국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추방됩니까? 한 달 안에.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89명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8달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걸까? 우리는 죽는 걸까? 다음 날부터 단식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89명 중 100명 넘게 단식에 참여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였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형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 탈수 증상. 김 사장이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제발 밥을 드십시오. 제가 한국 정부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을 8달 동안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몇몇 사람들이 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서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북한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혈서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50통, 100통. 거의 모든 사람이 혈서를 썼습니다. 저도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피로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혈서를 쓰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단식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매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제발 밥을 드십시오. 한국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하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을까? 189명의 탈북자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우리를 포기한 겁니까? 박 선배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8달입니다. 우리는 8달 동안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단식 참가자 중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탈수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추방 날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2024년 7월 20일, 그날 버스가 와서 우리를 중국 국경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는 중국으로 추방되고 거기서 북한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형당할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이미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유서를 썼습니다. 편지지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북한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친구들에게, 연구소 동료들에게. 우리는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유서를 쓰셨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의 언니에게, 아버지는 연구소 후배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동생 지수는 음악대학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89명이 유서를 썼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고향에 남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7월 19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추방버스가 온다는 날. 우리의 마지막 날. 그날 저녁 189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 호텔에 흩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날만큼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김 사장이 우리를 위해 큰 창고를 빌려줬습니다. 우리는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189명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모두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8달 동안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신발 없이 8달을 지낸 발. 부드러워진 발바닥. 우리 노래를 부릅시다.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고향의 보물. 북한에서도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나만의 노래였지만 북한에서도 알려진 노래. 우리 모두가 아는 노래. 한 사람이 먼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1명, 2명, 3명.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따라 불렀습니다. 189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 우리가 떠나온 곳. 다시는 볼 수 없을 곳.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노래가 끝나자 모두 울었습니다. 189명이 함께 울었습니다. 평양의 거리, 대동강의 다리, 모란봉의 언덕. 우리가 떠나온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박 선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는 시도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명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189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잘 싸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잤습니다. 창고 바닥에 189명이 누웠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버스가 와서 우리를 중국 국경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8달을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날 중국 기차에서의 긴장, 정글을 통과하던 공포, 세이프하우스에서의 대기, 호텔방에서의 고통, 그리고 신발 없이 지낸 8달. 제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발. 부드러워진 발바닥. 이 발로 다시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아니, 이 발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도 깨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할까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충분할까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불을 켜십시오. 김 사장이 외쳤습니다. 창고에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눈을 깜빡이며 일어났습니다. 189명이 모두 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 사장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러분,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오셨습니다. 국정원. 그 말에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한국에서 온 걸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189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명이 울자 다른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189명이 모두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협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한국. 드디어 한국. 8달을 기다린 그곳. 하지만 국정원 요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신원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189명을 한 명씩 면담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탈북 경위. 모든 것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평양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국가과학원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을 다르게 해서 대답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가짜 탈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사흘간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189명 중 4시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북한 사람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로 위장해서 한국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4명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185명이 남았습니다. 197명으로 시작해서 189명이 베트남에 도착했고 최종적으로 185명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85명을 한 번에 이송하는 것의 위험성이었습니다. 북한이 알면 방해 공작을 벌일 것입니다. 국정원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테러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185명의 핵심 인력을 잃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북한 과학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가면 북한의 연구개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의 머리가 텅 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송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작전명을 정했습니다. 자유의 날개. 185명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작전. 베트남 정부와 협력해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의 최종 협상, 항공편 예약, 이동 경로 확정.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베트남 정부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압박이 거세지기 전에 우리를 이송해야 했습니다. 내일 밤 출발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발표했습니다. 7월 26일 자정. 모두 준비하십시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7월 26일. 우리가 한국으로 가는 날. 저녁 8시. 우리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짐이라고 해봐야 거의 없었습니다. 8달 동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 가족사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신발. 8달 만에 신발을 꺼냈습니다. 평양을 떠날 때 신었던 그 신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8달. 이 신발을 신지 못한 8달.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신을 수 있어. 동생 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8달 동안 맨발로 지낸 발. 신발을 신으면 아플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85명이 창고 앞에 모였습니다. 버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버스, 그리고 경호 차량들. 조용히 버스에 오르십시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 버스에 10명씩, 185명이 여러 버스에 나눠 탔습니다. 우리 가족은 세 번째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도중에 문제가 생길까? 자정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경호 차량들이 앞뒤로 호위했습니다. 우리는 호치민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뒤에서 차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안일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량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우리를 추월해서 지나갔습니다. 일반 차량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공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탄손 누투공항, 호치민의 국제공항. 버스가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터미널이 아니라 화물 터미널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버스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비행기였습니다. 큰 비행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 저게 우리 비행기인가? 박 선배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5명이 일렬로 걸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행기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비행기 꼬리에 그려진 마크, 태극 마크, 그리고 파란 줄무늬. 대한민국 비행기였습니다. 태극 마크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생 지수는 제 팔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극 마크, 대한민국의 상징.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나라의 표시. 저게 정말 우리나라 비행기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비록 아직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었지만 그 비행기는 이미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 줄 자유의 날개였습니다. 185명이 모두 비행기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태극 마크는 선명했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조화. 그 아름다운 색깔이 우리 눈에 눈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탑승하십시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트랩이 내려왔습니다. 비행기로 올라가는 계단. 185명이 한 명씩 트랩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랩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8달 만에 신은 신발이 발을 조였습니다. 부드러워진 발바닥에 신발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계단, 2계단, 3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이 따라왔습니다. 15개의 계단을 올라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문을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승무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정확하고 깨끗한 서울말.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던지.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승무원이 안내했습니다. 좌석은 일반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1등석보다 귀했습니다. 185명을 위한 185개의 좌석.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아버지가, 뒤에는 어머니와 지수가 앉았습니다. 우리 가족 넷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8달. 두만강을 건넌 지 8달 만에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배고픔에 시달렸던 8달. 그 모든 고통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185명이 모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185명의 박수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비행시간은 약 5시간입니다. 인천, 대한민국. 5시간 후면 우리는 자유의 땅을 밟게 됩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탄손 누트공항. 우리가 8달을 보낸 호치민.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강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속이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이었습니다. 185명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호치민 시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메콩강의 구불구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고 왔습니다. 식사 서비스 시작하겠습니다.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식사. 우리는 8달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컵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식판이 앞에 놓였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고추장, 나물, 밥, 그리고 김치. 김치를 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하던지. 북한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었던 대우였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비빔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고추장의 매콤함, 참기름의 고소함, 밥의 따뜻함. 그 모든 맛이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맛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드시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와 지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내 전체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85명이 모두 울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승무원이 다시 왔습니다. 음료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물.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승무원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님, 편히 쉬십시오. 손님. 그 단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손님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승무원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다음 승객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나라. 비행기는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다. 오렌지빛 태양.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태양. 우리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기장의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우리 비행기는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기내가 술렁였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우리는 이제 한국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185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197명의 여정. 8명이 중국에서, 4명이 베트남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185명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19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박 선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189명이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85명이 한국으로 갑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 연구원. 우리가 떠남으로써 북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국가과학원 핵심 연구소의 인력 대부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의 연구개발은 몇 년은 뒤처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은 머리가 텅 빈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입니다. 박 선배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들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민둥산과는 달리 푸른 나무로 뒤덮인 산들. 그리고 도시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한국이야.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발전해 있었습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공항 건물. 여러 개의 활주로. 수많은 비행기들.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바퀴가 땅에 닿는 느낌. 착륙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땅에.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트랩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85명이 줄을 서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랩을 내려갔습니다. 1계단, 2계단, 3계단.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땅.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곳. 뒤에서 가족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수. 우리 넷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85명 모두가 활주로에서 울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공항 건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현대적인 디자인, 수많은 사람들. 이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85명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부가 마련한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원으로 가기 전 우리는 서울을 잠깐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본 한국은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아름다운 건물들. 모든 것이 북한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젖줄. 한강 위로 수많은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동강의 다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아름다웠습니다. 저게 한강이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한강 주변으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수많은 마천루들.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한 승무원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한국전쟁 후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한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로 이룬 기적.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버스는 서울 시내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광장과 그 뒤로 보이는 경복궁. 조선시대의 궁궐이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곳이 청와대입니다. 승무원이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 하지만 북한의 금수산 태양궁전처럼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해 보였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선출한 대표입니다. 그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과 완전히 다른 체제였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이 주인이었습니다. 명동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친구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승무원의 설명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도 여행증 없이는 다른 지역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였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쇼핑몰들이 즐비했습니다. LED 화면에는 광고들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밤인데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옵니다.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도 전기가 자주 끊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항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남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더 높은 빌딩들, 더 많은 차들, 더 화려한 상점들. 한국의 불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저 빌딩들은 대부분 70년대 이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승무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서울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땀 흘려 다시 세웠습니다. 버스 안에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70살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에 풀뿌리를 섞어 먹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미군이 주는 구호물품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논밭에서, 건설 현장에서 우리 세대가 흘린 땀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창밖의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를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85명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 노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서울을 돌았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한강의 야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강 양쪽으로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다리들은 한국 전쟁 때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승무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건설했습니다. 더 크고 더 튼튼하게. 지금은 20개가 넘는 다리가 한강을 가로지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7명. 우리가 평양을 떠날 때 인원이었습니다. 북한 과학기술의 핵심 인력들. 우리가 사라짐으로써 북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연구소는 마비될 것입니다. 핵심 프로젝트들은 중단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북한은 말 그대로 머리가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에서의 화려한 살보다 자유대한민국에서의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밤 10시쯤 버스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2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취업교육, 생활교육 등을 배웁니다. 우리는 각자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4명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을 받았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4개, 책상, 옷장. 기본적인 가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창문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밖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8달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7월의 밤 공기, 한국의 여름 공기, 자유의 공기.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이불,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방. 8달 만에 누리는 안락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85명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하나원 원장님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은 이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빡빡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있었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 혁명이 아니라 발전,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북한에서도 컴퓨터를 다뤘지만 인터넷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의 충격은 컸습니다. 구글에서 아무 단어나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검색하니 수백만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비판 기사들, 풍자 만화들, 분석글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전 세계의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음악, 영화, 다큐멘터리, 뉴스. 무엇이든 볼 수 있었습니다.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보의 자유.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는 자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자유. 취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한국 사회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에서 엘리트였습니다. 취업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력과 경력이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북한의 학위가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교육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정치 체제, 한국의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정치 교육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여러분이 뽑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모든 것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말, 한국 문화, 한국 시스템. 그리고 마침내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우리가 평양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85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진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진우. 하나원 교육과정을 무사히 수료함.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진우.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도 차례로 불렸습니다. 아버지 이태식, 어머니 김순희, 동생 이지수. 우리 가족 넷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185명 모두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197명으로 시작해서 185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지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수료식 다음 날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5평 아파트.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거실, 방 2개, 화장실, 부엌. 가구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지수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자유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집. 저는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가져온 신발을 꺼냈습니다. 8달 동안 신지 못했던 그 신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발이 조금 아팠습니다. 부드러워진 발바닥이 신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선선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박 선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진우야, 나 취직했다. IT 회사에.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 선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여러 회사에. 북한에서의 경력이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IT 실력은 있었습니다.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IT 회사였습니다.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국가과학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저는 취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첫 직장. 급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받던 특권들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유인으로서 정당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회사 창문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자유롭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나원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185명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지내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185명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박 선배가 제안했습니다. 197명으로 시작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185명이 서울 광장에 모였습니다. 1년 전 평양을 떠났던 사람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횡단하고 베트남에서 8달을 보내고 마침내 한국에 온 사람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박 선배가 말했습니다. 197명이 함께 꿈꿨습니다. 185명이 그 꿈을 이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잃었습니다. 핵심 인력 185명을. 그들의 머리는 이제 텅 비었습니다. 우리는 광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얻었습니다. 자유를. 자정이 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 7. 광장의 모든 사람이 함께 세었습니다. 185명도 함께 세었습니다. 셋, 둘, 하나. 2025년이 되었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하늘이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185명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꽃이 터지는 하늘. 자유의 하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8달 동안 신지 못했던 신발. 그 신발은 이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발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185명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